안녕하세요. 한 변호사, 함태성 변호사. 배 변호사 배양규 변호사입니다. 그거 봤어? 어떤 거요? 옛날에 우리 맨날 형법 판례 시간에 배웠던 혀 절단 사건. 그쵸. 그게 법대 입학하면 무조건 1학년 때 배우는 정말 유명한 사건이었잖아요. 64년도 사건이니까 거의 61년 만에 재심을 받아들여줘서 검찰 측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하더라고. 네, 그 할머니랑 여성단체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뉴스에서 저도 봤습니다. 우리 배울 때는 절대로 정당방위가 인정 안 된다고 배웠던 사건인데. 그쵸. 거의 뭐 교과서에 늘 우리가 배우는 그런 아주 유명한 케이스였는데요.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피해자는 그 당시 18세였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길을 안내해달라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피해자를 유인해서 자기네 집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때리면서 강간을 시도하려는 사건이었는데, 또 강간 시도 와중에 피해자의 혀 속으로 본인의 혀를 들이밀었는데, 피해자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혀를 잘랐는데 뭐 1.5cm나 절단되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뭐 적반하장격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중상해죄로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면서 6개월 동안이나 구속을 했었고, 정작 가해자는 뭐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혐의로 입건도 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내용만 알고, 그래서 도망갔어야지, 뭐 소리 질렀어야지, 혀를 절단한 거는 과잉방이다, 그래서 이거는 유죄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뉴스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 그 남자 피해자가 나중에 여자 집에 찾아가서 횡패도 부리고, 뭐 내가 이렇게 불구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횡패도 부리고, 결국은 딸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논을 팔아서 그 남자한테 합의금을 줘가지고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당시 합의를 보면 일단 집행유예를 많이 해줬으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기 딸을 강간하려고 했던 남자한테 합의금까지 줘가면서 일단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한 60년을 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작 나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놀랐던 거는, 그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너가 이렇게 남자를 뭐 평생 불구로 만들었으니 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결혼하라 라는 식으로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발언을 했는데, 정작 그 남자는 진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이 강간에 대해서는 그 집에 찾아가서 행패 부렸다는 것만으로는 좀 아주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 같더라고. 네.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판결 같다. 그죠. 지금 만약에 신문에 둘이 그럴 거면 결혼해라 뭐 이런 거 나면 바로 그 기자는 매장되잖아요. 네. 기자가 난리가 나는 매장뿐만 거죠. 아니라, 야, 네. 이거는 뭐 정말 그 신문사 자체의 존폐까지도 문제될 사안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4년 전에는 그 다른 데서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거 찾아보면서 보니까 아예 검찰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라고 하더라고요. 60년이면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60년이면 어떻게 보면 이 환갑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우리 판례도 좀 사회의 이런 발전된 변화된 양상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4년 전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찰에서는 그동안의 판례 경향을 감안해서인지 맨 처음부터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았고 과잉방어로서 면책 가능성으로 해서 일단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정말 과감하게 아예 그냥 정당방위로서 아예 그냥 위법성을 조각시켜서 아예 기소까지 안 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사례인데 사회적인 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뭐 혀의 절단의 정도는 달랐겠지만 60년 전에는 오히려 이 피해자를 중상해죄라는 이런 가해자의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씌워가지고 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형을 때렸지만, 60년 후에는 좀 더 사회가 변하는 만큼 뭐 이런 판단의 기준도 좀 진일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과잉방위도 아닌 정당방위로 아예 그냥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아주 놀랄만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법원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그러니까 법원으로 미루지 않고 본인 선에서 무죄를 했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우리가 이거 하다 보면은 참 맨날 생각나는 판례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알아? 네, 그렇죠. 이 혀절단 사건이랑 같이 나란히 배우는 그 성폭력 범죄 사건이 있는데요. 그 이른바 진관보은 사건이란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건도 좀 설명을 드리면 보은 양이 이제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분이 그 당시에 검찰에 좀 높은 공무원이셨다고 해요. 검사는 아니고. 근데 그 남편의 가정폭력이 좀 심했고 이 보은 양을 9살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머니도 말리지 못했고 친오빠도 말리지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이후에 보은 양이 이제 대학을 가서 자취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생겼고 남자친구한테 사건을 털어놓으니까 이제 굉장히 공분할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그게 이제 92년이에요. 그때 둘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까? 보은 양이 주말에 집에 가면 아빠가 또 성폭행을 하고 또 돌아오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이거는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공모해서 진강군이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 떠들썩한 사건이었고요. 92년도에 결국은 이게 정당방위가 되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폭력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당방위가 되냐? 아니면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좀 어렵지만 긴급피난,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치기 위한 방법으로 또 무죄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이거는 정당방위가 안 됐죠. 그래서 1심에서는 두 사람 다 뭐 7년, 5년 이렇게 선고를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 가서는 그 보은 양이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받았던 게 밝혀졌고 이런 내용이 오픈이 되면서 결국 진강군은 결국 5년인가 살았고요. 보은 양은 집행유예를 받아서 이제 중간에 이제 실제로 교도소로 실형을 받지는 않았던 사건이고, 근데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은 지금 만약에 2025년에 일어났다. 그럼 이거 정당방위가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뭐 난 지금 내가 그 당시 신문 기사를 되게 열심히 봐가지고 그때 일이 좀 기억이 좀 나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좀 더 진일보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너무 억울하잖아. 어떻게 보면 이 그 보은 양 입장에서는 9살 때부터 어떻게 행복했던 가정이 본인이 주말마다 가면은 이 끔찍한 어떻게 보면 좀 범죄 현장인데 그거를 몇십 년 동안 참고 참으면서 참다 못해 그 뭐 남자친구한테 얘기했고 그 당시 아마 여성단체나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이 사건을 위해서 애썼다는 거를 좀 알고 있는데 정작 나도 그래서 법이 과연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게 내가 법조인 돼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참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 이 사건 얼마나 그 가해자, 의붓 아버지가 얼마나 좀 아주 개진상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주 개진상이었어요. 이건 뭐 제가 듣기로는 그 아버지가 이 검찰 뭐 서기관인가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뭐 압수수색 나갔다가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오잖아요. 막 그래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뭐 틀면서 이런 성관계를 강요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본인이 10년 이상 키웠던 그래도 딸인데 딸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그 아버지는 뭐 물론 사람의 목숨 가지고 판단하는 분들은 알지만 죽어도 싸다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좀 그 당시는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도 그게 이제 살인이잖아요. 이거는 조금 정당방위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학대받는 여성 뭐 증후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무죄가 좀 선제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건 성폭력은 아니지만 최근에 나왔던 그 서초동 드라마 보면 학교폭력 피해 당했던 학생이 가해자가 찾아와서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그 찌르는 순간 가해자가 칼을 떨어뜨리거든요. 그 칼을 자기가 들어서 가해 학생을 찔렀던 사건이 살인 미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재판받는 내용이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정당방위를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칼로 찌르는 순간에 뭐 도망을 갈 수도 있었을 수 있고 조금 피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 사람을 이렇게 죽일 것 같은 상황까지 갔어야 됐었냐. 그 부분 논란이 있는데 결국 거기서도 판사 이제 드라마지만 드라마에서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하지만 상황을 점작을 참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학교폭력을 당했던 피해자였거든요. 드라마에서 정사 참작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해서 교도소를 가지 않는 걸로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는 에피소드가 나오던데 지금 이 사건을 다시 온다 해도 정당방위는 저는 우리 법에서는 아직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살인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법의 개념에서는 만약에 칼을 들고 상대방이 달려든다라고 했을 때 그 칼을 피하면서 몸싸움하다가 상대방이 칼로 찔리는 거는 거의 정당방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진간보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나를 잡아서 아빠가 잠을 자고 있는 타이밍을 맞춰서 강도로 위장해갖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사람을 이제 살인을 했던 사건이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운 기존의 법의 개념에서는 사실은 심리적인 지배 말고 법의 개념에서는 그 사람이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현재 나를 때리거나 현재 나를 죽이려고 하거나 현재 나를 찾아서 위협한 상황이 아니면 조금 정당방위는 어렵지 않냐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을 하면서 배운 관념이긴 합니다. 이게 참 예전에 모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저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갔죠. 이런 사건에서까지 정당방위를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그게 다 정당방위가 되면 세상에 살인이 너무 많아질 것 같다. 법은 뭐 정당방위라고 하는 그 순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법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 같다. 근데 정작 그 교수님은 나중에 한 말씀 더 하셨고 되게 멋지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건은 정당방위를 인정해줘야 됐을 것 같다. 그 교수님 참 기억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마음으로는 정당방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진간보훈 사건은 경찰에 신고를 해도 아빠가 검찰 고위직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정당방위가 되는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판사석에 앉아 있었으면 내가 정당방위를 할 수 있었을까 물어보면 저도 처벌은 선처해줄 망정 정당방위를 법적으로 판결로 쓰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면 또 얼마 전에 나온 그 혀절단 사건,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는 그 당시 18세였지만은 지금 61년이 지난 이 환갑을 지난 만큼 그분께서는 얼마나 많은 또 이 범죄자로서의 그죠. 이런 전과를 가지고 사시는 거였잖아. 그래도 뒤늦게나마 그 재심 판결을 받아줬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검찰에서 또 멋지게 네. 무죄를 구형한 그 검사한테는 난 경의를 표하고 싶다. 그리고 또 용기 있게 나서주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용기 있게 재심도 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그런 게 반복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이런 걸 또 학습하고 좀 또 발전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벌써 대학교 졸업한 지는 나나 뭐 배 변호사나 몇십 년 지났지만은 참 한결같았던 네. 것 같았던 네. 법도 이렇게 또 강산이 변하는 만큼 사회의 흐름을 좀 따라가 준다는 점에서 이래서 법을 배우는 의미가 있는 건가? 네, 맞아요. 저도 그 사건 보면서 아, 저거만큼은 안 흔들리는 무슨 교과서에 적힌 그런 진리 같은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바뀌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되게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가 미우면 당연히 인간도 미운 거죠. 아니 저는 예 그거를 이렇게 딱 떨어져 놓고 보기에는 좀 사람으로서 한계 때문에 그거는 성인의 반연에 오른 분들이나 가능한 것이지 전 되게 미운 사람 밉더라고요. 막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본인이 뻔하게 죄를 저질렀는데도 막 극구 부인하거나 뭐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은 전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도 뭐 많이 내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 성인 되기까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 변호사는 어때? 저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안 미워할 수 있지만 처벌은 해야죠. 네, 책임은 져야죠. 책임을 지는데 저는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의 마지막 그 한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큰 잘못을 했고 당연히 응당 책임을 져야 되고 법적인 처벌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반성하지 않고 바뀌지 않을 것인가 또는 어느 순간 이 사람도 교화가 되고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거기 마지막 사람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 철학과도 연결된 것 같아요. 아, 네. 내가 요새 윤리와 사상 지금 공부를 하는데 결국 끊임없는 이게 좀 딜레마인 것 같아. 과연 뭐 맹자의 성선설이 맞냐, 순자의 성악설이 맞냐. 근데 정작 순자의 성악설은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개념으로 말씀하시더라고.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네. 또 이렇게 대답을 그래서 저희도 사람 네. 미워합니다. 네. 결론은 언젠간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도 좋게 보기는 어렵죠. 네. 뭐 PD님 보시기엔 저희는 어떻게 착해 보이십니까? 뭐
악해 보이십니다. 아직 판단을 못하겠어요. 판단을 못하셨어요. 네. 딱 보고 아셔야죠. 지금. 척이면 척인데. 이상 한 변호사. 배 변호사였습니다. 안녕. 안녕.